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러분하고 최신 판례 4년간, 그죠? 중에서 2022년 판례를 해설할까 합니다. 뭐, 다른 연도의 판례도 다 중요하지만 2022년도 판례도 중요한 게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은 22년 판례, 23년 판례, 조금 욕심내면 21년 판례까지 여러분이 쭉 한번 복습해 놓으시면 시험장에서 굉장히 반갑다. 그죠? 반가운 질문들이 나타날 겁니다. 물론 21년, 22년 판례 이런 것들은 교재에서 이미 다 녹아서 설명했지만 별도로 이렇게 판례 지문으로서 직접 확인하시면 더 공부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법무사 또 그다음에 어, 뭐 시험 조금 더 남았지만 변호사 시험에서 판례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판례도 마찬가지로 예상 문제를 객관식 형태로 만들어 놨으니까 반드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 판례만 보는 거하고 문제 보는 것도 다를 수 있으니까 합니다. 그리고 자료는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제가 나눠준 자료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또 이제 그런 내용들 다 모아서 이 상법 판례 강의를 올해부터는 이제 변호사 법무사용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판례를 이렇게 정리해서 추가하는 걸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강의를 기억하게 된 것도 이 교재를 가지고 있는 찬 분들이 꽤 많아요. 많아서 그분들에게 이 교재에 대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설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를 펼치시고요. 혹시 과거에 자료가 있는 분은 자료를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22년 상법 판례 총정리다. 처음 이제 우리가 총칙부터 한번 짚어볼 건데요. 상법 총칙. 의사의 상인성 부분이 있죠. 이 상인성 부분은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다시 확인합니다만은 법원직에 나왔고요. 의사가 상인이 아니냐 부분에서 의사는 전문직이죠. 변호사 등등 있죠. 이런 전문직들이 의제 상인의 다시 말하면 설비 상인, 다시 말하면 상인적 방법으로 상행위 이외 행위를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의제 상인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의제 상인이 된다면 상법적인 규정들이 적용되겠죠. 상사시효라든지 상사법정유예라든지 등등 적용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은 답만 알아도 되죠. 의사는 에, 뭐다? 상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의제 상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그걸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늘 얘기하지만 4조, 5조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4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다.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데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을 보는 것이 의제상인이다. 됐어요. 자, 판결 요즘에 간단히 보시면 왜 의사들이나 전문직들은 안 하는가? 하는데 우리 판례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이 전문직들이 영리 추구 활동을 사실은 완전한 상인처럼 하지 못하고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직무를 보면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더라는 거죠. 의사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예를 규정에 비춰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인의 영업 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 관계와 완전히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할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필요성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다가 판례 입장이다. 됐죠? 그러면 해서 의사가 아님을 해서 의료기관 또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나 의료기관을 우리는 설비상인, 의제상인으로 볼 수 없까. 그래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채권은 상사 채권이 아니다. 알겠죠? 이와 함께 22년에 나온 판례 중에 또 하나는 세무사죠, 세무사. 내가 상인이 아니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 세무사도 동일한 사유로 상인이 아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양도인의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을 없음을 알게 된 경우, 그 다음에 영업 양수인의 변제 책임. 요거는 뭐 변호사 24년 올해 나왔고요. 법무사는 22년도, 법원직은 23년도 계속해서 나왔던 거고요. 뭐 또 답은 아니지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영업 양도인의 채권자가 채무 인수 사실을 없음을 알게 됐다. 나중에 그때 영업 양수인이 책임질 거냐 이 문제거든요. 어떤 거냐? 당연히 영업 양도인의 채권자가 상호소경 양수인에게 책임 물으려면 영업 양도 사실 아는 거는 알더라도 책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뭐죠? 채무인수 사실을 알았냐 몰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죠? 채무인수 사실을 영업 양도 당시 알았느냐? 아니면 영업 양도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례는 뭐냐면 채무인수 사실을 영업 양도 당시는 몰랐어요.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랬을 때도 상호소경 양수인이 책임질 건가가 문제됐던 거죠. 우리 판례 결론을 말씀드리면 책임진다가 되는 것이죠. 책임진다. 알겠죠? 책임진다. 왜 그러냐? 외관법리 때문이다. 이미 처음 양도 당시에 채무인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모르고 상호소유한 양수인을 믿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외관의 형성은 이미 거기서 끝나버렸다.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영업 양수인은 책임져야 된다. 그게 판례 결론입니다. 뭐 여러 곳에서 여러분이 다 확인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사례형 시험에서는 여기 나온 요 사례 같은 것도 여러분이 사안을 체킹해 놨다가 검토를 하셔야 된다. 부분 쟁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A는 2014년 6월 2일경 태평양 오션과 카지노 영업에 필요한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에 관한 영업 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죠? 근데 A는 퇴직금 지급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인 C에게 그 뜻을 통지 않았다. 그 양수인이 자기가 책임질 거에 대해서 어, 지지 않는다는 데서 통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A가 카지노 영업을 양수하고 영업소 명칭을 그대로 속용했어요. 근데 C는 채권자는요. 영업 양도에도 불구하고 환전 채무가 A에게 인수되지 않았음을 몰랐어요. 양도 당시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영업 양도 계약이 이루어진 때부터 7개월이 지난 다음에 2015년 1월경에 C가 환전 채무의 불인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업 양도인인 B에 대해서 보전 처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거죠. 그죠? 않았어요. 이럴 때 영업 양수인인 A에게 C가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 문제거든요. 가보시겠습니다. 뭐 주요 쟁점은 이겁니다. 3번 정도 보시면 돼요. 채권자가 영업 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했어요. 무렵. 그때 영업 양수의 변제 책임이 발생한지 당연히 발생하겠죠. 근데 영업 양도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인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됐어요. 이때 이미 발생한 영업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소멸될까요? 안 된다. 이미 발생했다는 외관이 형성되어 버렸다. 나중에 채무 인수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어, 영업 양수인 어때요? 상호 소경 영업 양수인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다. 됐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땀 한 땀 판례 이론이 발전해 나간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자, 이와 관련된 조문이라면 상법 42조를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때는 양도인의 영업이라는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죠? 그럼 책임 안 지려면 어떻게 되냐? 등기하거나 통지할 때는 책임 안 질 수 있겠죠. 근데 등기하면은 범위가요. 모든 채권자, 양도인의 채권자의 책임을 안 지지만 통지할 때는 통지한 그 채권자에 대해서만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쟁점이고
그리고 통지할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해야 돼. and야. 그죠? 예, 따로따로 하면,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게, 그죠? 예, 그게 요 42조에 녹아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상법 42조 1항은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서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채무자 영업재산, 영업하는 그 영업장소 등등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담보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때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면 어때요? 채권자의 담보력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단 말이죠. 영업을 넘겨버리면,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보시면 이 소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오코나 영업 표주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이건 뭐 과거에 나온 판례고요. 세 번째, 네 번째를 여러분이 요지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된다.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영업 양도 사실을 안 양도인의 채권자는 상호 소용 양수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양도 사실은 관계없어요. 채무인수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채권자 악의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 증명이야 당연히 영업 양수인이 되겠죠. 네 번째, 채권자 영업 양도 당시에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그 무렵 이미 알았으면 당연히 영업 양수인은 변제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채권자가 영업 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는 그죠? 영업 양수의 변제 책임이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 양수인의 변제 책임, 외관 책임이죠. 외관. 알겠죠? 이 외관 책임 이미 형성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된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이 판례는 확실한 거다. 아주 중요한 판례고요. 자주 반복해서 나오니까 귀에 있도록 여러분이 익숙해 주시면 시험장에 가면 답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지문에 나오면 빨리 지울 수 있죠. 그죠? 됐다. 그 다음에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다. 이것도 22년도에 아주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영업 양도했을 때 경업 금지 청구권이 있죠. 예, 그거를 우리가 전전 양도받은 자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됐던 거죠. 그래서 각 피고가 어, 고양시에 있는 3일 빌딩에서 별다방 커피점을 운영했다는 거죠. 이렇게 별다방 고양시야 고양. 고양시에서 예, 갑이 그죠? 이렇게 별다방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2017년 등기죠. 경업금지 약정 없이 A에게 양도했다. 이렇게 A에게 양도했다. 그 다음에 A는 B에게 등등 해갖고 A는 B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누구에게 마지막으로는 누구 을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양도했다는 거죠. 이 별다방 커피점을 순차 양도했고 을은 이 무렵부터 현재까지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별다방 이걸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은요 2019년 10월부터 같은 건물 옆에다가 뭐라고 했다? 달다방 커피숍을 했다. 달다방. 알겠죠? 커피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경업금지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원래 A가 직접 양도받은 A가 하겠지만, 양수받은 A가 하겠지만, 이게 양도됐을 때 가능하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 판례는 가능하답니다. 알겠죠? 영업 양도할 때 경업금지 청구권이라는 지명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그래서 마지막 그죠? 양도받은 양수인이 처음 양도한 양도인에게 경업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랬죠? 사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주요 쟁점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예, 관련 조문이면 41조인데,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에서 1항과 2항이 우리 나눠지죠? 1항은
약정이 없더라도 10년간, 그죠? 약정한 때는 20년 내에서 초과 제한 범위 내에서 경업 금지가 있다. 알겠죠? 조심할 것은 약정이 없더라도 법의 규정에 의해서 10년간은 경업 금지다. 그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일한 특별시고요.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유사한 영업은 상관없어요. 동일한 지역적 제한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판례여지. 이런 영업 양도한 후에도 동종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 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시 영업 양수에 부당한 손실을 주게 되기 때문에 영업 양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런 제도다. 그죠? 자, 2번, 3번 가보시면 이게 중요한 거였죠? 최초 영업 양도인하고요. 전전 영업 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41조라는 취지가 참작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영업 양도 계약에서 경업 금지에 관한 정함이 없다면 영업 양수인은 영업 양도인에 대해서 41조에 근거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 양도됐다. 이럴 때는 경업금지 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영업과 함께 그 뒤에 영업 양수인에게 전전 양도된다. 알겠죠? 그의 수반에서 지명채권인 경업금지 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도 함께 계속 넘어간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된다. 그죠? 뭐 알고 있으면 되지만 그래도 지문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넘어가셔가지고, 상행위를 가보시면 22년도에 상행위에는 주로 이제 소멸시효가 매년 새로운 것이 항상 또 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22년 나온 판례는 특이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갖는 기부채납채권, 이게 상사시효인가가 논란이 됐어요. 변호사 시험에서 23년에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기부자가 누구였냐면 회사였어요, 회사. 다시 말해서 상인이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주식회사와 을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에 관한 기부채납 약정을 했을 때 이게 상행이냐 이 말이죠. 그렇죠? 하고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갑회사를 상대로 야, 왜 그 소유권 안 넘겨줘? 라고 이행 청구를 하자 갑회사가요. 을지방자치단 소유권인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했어요. 갑주식회사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건 짧게 끝났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사시효를 주장하게 된 것이죠. 5년 만에 끝났다는 거죠. 5년 지났기 때문에 못 넘겨주겠다는 것이잖아. 그죠? 그랬더니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이게 상행이 아니라고 주장했겠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다? 기부자가 상인이라면 일방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은 상인이 누구? 기부자인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보조적 상행이죠. 그러면 5년 상사시효 적용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끝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행인 투자계약상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66페이지에 상행인 투자계약상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투자 관련 계약에서 나중에 주식 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으로 정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주식 매수 청구의 법적 성질은 뭐냐? 우리 판례는 뭐다? 형성권으로 봤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주식 매수 청구 행사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제척 기한으로 볼 수 있겠다. 알겠죠? 그리고 행사 기한에 관한 약정이 없을 때는 주식 매수 행사 기한을 정하는 기준은 뭐냐? 판례가 얘기해 준 거예요. 정점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시면 이렇게 상해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투자 대상 회사의 의무 불행이 있을 때 투자자에게 다른 주 등을 상대로 한 주식 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때 주식 매수권은 몇 년이냐 이겠죠? 5년으로 받습니다. 알겠죠? 5년으로 받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자 간단하게 좀 보시면요. 투자 관련 계약 약정이죠. 그걸 통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있다. 이거는 매매계약이고 법적 성격이 뭐냐? 형성권이다. 우리 보통 형성권은 제척기간이거든요. 주식 매수 행사기간 제척기간 성격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사기간을 약정하면은 약정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매수청구는 그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았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만약에 약정이 없어요. 없을 때는 여러 가지 살펴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행사기한 등을 고려해서 주식 매수청 행사기한을 정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숨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식 매수청구는 상행위 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 같은 것들은 또한 뭐죠? 상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매매계약 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64조를 유충해서 상법상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행사기간은 투자 대상 회사 등의 의무 불행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면 되는 거 큰 의미 같고요. 요 정도 이렇게 판례를 알아두시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세무사의 직무채권의 소멸시효다. 요건 이제 민법의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변호사, 변리사 쟁점 보세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 이들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있죠. 이거는 법에서 민법에서 3년으로 정해요. 알겠죠? 3년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 정한 이게 민법 163조 5호인데 이 5호를 세무사 등 다른 유사한 직무 수행한 자에게도 다른 자격 직무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세무사에도 3년 적용돼야 되는 거 하는데 판례는 소극적이다. 유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요 5가지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변리사, 변호사만 직무에 관한 채권 3년이다. 라고 세무사를 포함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이거는 10년으로 봤다. 왜 그렇죠? 세무사는 상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 10년으로 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된다. 그렇죠. 나머지 거기 내용도 이런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된다. 그래서 163조 5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내용을 됐고요. 그 다음 세무사를 상법 4조 5조 1항에 상인해 볼 수 없다. 그죠?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멸시효다. 이건 법원직 24년도에 나왔는데요. 하여튼 요 22년도에서는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 판례가 꽤 많았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의 소멸시효다. 토지보상법이죠. 이게 소멸시효 어떻게 했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었어요. 이때도 당사자 일방이 만약에 상인이라면 매도인 채무불이행 책임과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상사시효가 적용될 거냐 문제됐는데 판례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알겠죠?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어떤 법률에 따른 협의 취득을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상인이면 상법이 적용된다. 상사시효 적용된다. 그죠? 그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조문에 가보시면 3조에 일방적 상행이 그래갖고 당사자 중 1인 행위가 상행일 때는 전원에 대해서 상법을 적용하는 거 맞잖아요. 그거에 근거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인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판례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요 판례 지문을 꼭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3번은 뭐 이제 알겠습니다. 공익사업연 토지 등이라 하더라도 설령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 취득이라 하더라도 사법상 매매 계약에 해당된다. 그죠? 그 다음에 상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체결한 이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상인이 한 것이니까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우리 추정해 주잖아. 그죠? 추정해 줍니다. 이럴 때 추정은 상인을
상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가 번복해야 되죠. 추정은. 그래서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인 협의취득이라는 사정만으로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이 추정 자체가 토지보상법이 협의취득이라는 걸 가지고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 자체를 깰 수는 없다는 거죠. 알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건 뭐예요? 보조상행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때 22년도에 중요한 판례 나왔죠. 유치권의 불가분성하고 유치권의 소멸 청구 범위였다. 그죠? 이거는 민법에 가면 유치권의 불가분성 규정이 있습니다. 아예. 있고요. 그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다. 민법 321조에 가보면 유치권의 불가분성 조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하거나 여러 개의 물건이나 똑같이 불가분성이다. 알겠죠? 그런데 이게 상법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상법 58조에 상사유치권에도 그럼 이러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적용될 거냐? 라고 했는데 판례는요.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안에서 하나의 채권을 담보해서 여러 필지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네요. 이때 위반이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여러 필지의 유치권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거죠.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불가분성이 인정됩니다. 되는데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을 그래서 유치권자는요. 또 채무자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죠. 가장 보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치권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주의로 잘 관리해 줘야 돼요. 사실 소유권이라든지 그런 것은 채무자 것이잖아. 그죠? 채무자 것을 이렇게 예,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네. 점유하게 된 것이니까. 그런데 이 사안에서 요 일부 부분이 있죠. 성관주의 의무 위반이 됐던 거예요. 위반한 거죠. 성관주의 의무 위반이 된 거죠. 그러면 유치권의 그죠? 채무자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권을 어때요? 소멸해달라고 하는 거죠. 소멸. 알겠죠? 유치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이 전체에 대해서 불가분성인 전체에 대해서 소멸을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소멸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걸 알아두시면 된다. 됐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사유치권 나왔네요. 상인간 여러분 아시죠? 쌍방상행위로 상인이라는 채권이 어떻게 한다? 상인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고 채무자 소유의 물건 유가증권이 된다. 그죠? 그리고 다른 약정이 없어야 된다. 자, 판결 요지 가볼게요.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든 안 하든 간에 적용될 수 있고 상법 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불가분성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판례니까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었다. 그죠? 그리고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에서 여러 필지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취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 필지를 다 선량한 관리자주의로 관리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못했단 말이죠. 일부 필지 토지가 위반됐다는 거죠. 이럴 때 위반했던 필지에 대해서만 유치권의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 소멸됐다고 채무자가 주장할 수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 뭐예요? 불가분성 때문이죠. 그렇죠? 불가분성 때문이다. 유치권의 불가분성. 다른 토지 필지와 관계없이 전부 다에 대한 유치권이 존속하는 거죠. 그리고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당연히 뭐요? 유치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에요. 그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고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비례해서 유치권의 소멸을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사법을 가볼게요. 주식회사. 주식회사를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가까웠을 때 사례형 공부하시는 분, 사례형 준비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적혀 있는 정도의 주요 쟁점의 사례를 숙지하시고 사안 해결까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사례를 꾸며 넣어놨다는 것은 다른 교수는 또 이 사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고 언제든지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거를 여러분 챙겨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주식에서는요. 주주가 영업 양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냐, 그죠? 영업 양도, 주주가 영업 양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냐. 쟁점 보면 이렇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해서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주주는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없고, 주로 이제 간접적으로 하죠. 어, 주총에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주주가 직접 회사가 제3자가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무효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냐? 없다. 그죠? 없다. 어,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똑같다.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똑같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으로 회사의 변제 자리가 감소되어서 채권의 전부가 이루 만족될 수 없어요. 그럴 때 회사 채권자가 직접 그 계약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도 그렇고 회사 채권자도 그렇고 일단 원칙적으로는 간접적으로 관여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374조에 가보시면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433조에 따른 결의, 주총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해임, 이사는 언제든지 주총의 특별 결의로 해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대표성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회사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거의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죠? 간접.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간접 손해라 그래요. 직접적 손해라는 거 직접 손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어때요? 간접. 직접 책임, 간접 책임. 그죠? 직접.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주주는 회사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해관계 없어요. 회사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 재산이고요.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를 개입해갖고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아무리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채권자 입장은 어떠냐? 채권자는 그럼 직접 할 수 있는 거냐? 그런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그때는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계약을 해서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돼서 그 결과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될 뿐일 때,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될 뿐일 때는 그때는 어때요? 채권자의 권리나 법적 구체로 침해되거나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회사 채권자는 권리나 법적인 구체적 침해하거나 직접적 영향을 줄 때는 그걸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주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관을 가볼까요? 주식회사에 대한 기관을 가보겠습니다. 기관을 가보면 소수주주 소수주주의 주총의 소집 청구에 청구할 때요. 그때 이사회는 뭐냐 이거죠. 이사회는 누구를 말하느냐. 그 다음에 소집 청구할 때
이유를, 그죠? 문서로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문서에 전자문서가 나오거든요. 이 전자문서는 그럼 뭘 말하느냐? 이게 논의가 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법무사 23년, 법원 24년 나왔고 변호사 쪽에서 한번 나올 만하죠, 그죠? 자, 사안개요 가볼까요? 소수주지인 을이 대표이사 병에게 2회에 걸쳐서 발생한 임시총회 소집 청구가 폐문부제로 배달되지 않았어요. 이게 임시총회에 전혀 개최되지 않은 거죠. 그 후에 의뢰소송 대리인이요. 머리를 썼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안 받기 때문에 배달 안 되기, 폐문부제가 되기 때문에 소송 대리인이 이와 같은 주청의 소집과 관련된 내용을 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했어요. 알겠죠? 근데 카톡은 수신에 대한 표시가 있거든요. 병이 이를 수신했는데도 갑여사의 임시총회를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니까 의리 법원에 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했던 사안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도 그러면 전자문서에 서면이 될 것인지가 문제되겠죠. 가봅니다. 자, 관련 조문 가볼까요? 366조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이렇게 혼용돼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조문과 판례 내용이 합쳐져서 5개의 지문이 만들어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조문과 함께 다 아는 조문이지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어쨌거나 소수 주주에 대한 수집 청구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뭐예요? 전자문서. 알겠죠?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때 이사회가 뭐냐 이거죠. 누구냐 이거죠. 그리고 이항에 가보시면 이런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은 때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장은 법원이 이해왕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판결 요지 나왔네요. 이때 이사회는 누구냐?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말한다. 알겠죠? 여기 이사도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요지 1번 가볼까요? 여기서 이사회는 누구라고요? 대표이사를 말한다. 알겠죠? 대표이사를 말한다. 소규모 회사는 대표이사가 없잖아요. 그때는 각 이사입니다. 각 이사. 알겠죠? 소규모 회사는 각 이사.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전자문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일단 전자문서라는 것은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 수신된,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 이거는요. 작성, 변환, 송신, 수신, 저장된 때의 형태, 그와 같은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내용을 있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물론 이때는 전자우편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모바일 메시지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아, 카톡으로 문자 보내는 것도 전자문서로 볼 수 있고 전자우편으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주주의 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회의 목적 사항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범위다. 이것도 뭐 법무사 23, 법원직 24년. 아직 변호사가 안 나왔네요. 이 회의 목적 사항. 우리 보통 소수주가 주총회 소집하려면 정관에서 주총회 의사 결의 사항으로 규정한 것만 하도록 되어 있죠. 규정하지 않는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회의 목적 사항을 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적극적이지 않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관련 조문 나왔네요. 상법 361조. 총회 권한은 어디 있다? 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결의할 수 있다. 알겠죠? 또는 366조. 소수 주주에 대한 소집 청구다. 3% 주식 가진 주주. 회의 목적 사항과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요. 389조.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된다. 물론 정관으로 주총해서 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판례조는 간단합니다. 소수 주주가 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할 때는 주총의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당연하지. 또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에서 결의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의 결의로 선임되기 때문에 정관에서 주총의 결의 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회의 목적 삼아서 주총의 소집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정관에 주총의 결의 사항이 있죠?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안 된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좀 많이 지났군요. 그럼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